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방문각에서 주택관리사 시험 1차 시험인 민법 과목을 맡고 있는 양승직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은 해마다 7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도 7월 두 번째 주에 시행된다고 보면 아마 2021년 7월 10일 날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7월 10일이 이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이날 시험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택관리사 1차 시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목이 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과목. 첫 번째 과목이 회계원리. 여러분 어리 하시죠? 그리고 나서 시설개론.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민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예전에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어서요. 민법에서 고득점을 해서 회계원리와 시설개론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었었는데요. 요즘은 민법이 어렵게 출제돼 가지고요. 민법이 이 두 과목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는, 즉 민폐를 주는 과목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민법이 어렵다는 얘기 되겠어요. 그래서 민법도 지금은 열심히 하셔야 합격 점수 이런 다 나올 수 있고요. 이 민법은 예전에 제가 여러 중개사를 비롯해서 여러 행정사 등등 여러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민법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비교적 문제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어느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험 자체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시행됐던 시험을 봐도 꽈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꽈락이라는 얘기는 100점 만점에 평균 4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번 시험에 꽈락률을 봐도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약 54%가 꽈락입니다. 54%. 굉장히 많은 분이 꽈락을 맞았고요. 그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48%.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51%가 꽈락입니다. 꽈락이라는 얘기는 100점 만점에 4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순 수치로만 봐서는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보다는 그냥 한번 치워보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하면서 꼭 시험에 합격하겠다라고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꽈락률이 높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합격하겠다고 해서 완주를 하시면요. 끝까지 공부를 하시면 절대 이 꽈락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거의 세 과목 다 꽈락이 50% 전후라는 얘기는 문제가 물론 어려운 적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여간 이 꽈락이 많다는 얘기는 끝까지 완주, 즉 꼭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절반가량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은 어느 한 과목 예컨대 회계원리라든지 시설개론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어느 한 과목에 치중하기보다는 이 세 과목을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이 과목을 특성을 봐도 회계는 대학의 경영, 경제, 무역, 회계 그런 과목에 가깝고요. 시설계는 아무래도 공대 또는 건축학과 이런 쪽에 가깝고 민법, 법과대에 가깝겠죠. 그래서 상대, 공대, 법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느 특정한 과목을 전공하겠다 하더라도 그 과목이 시험을 좌우한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간 과목 세 가지를 균형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꽈락률이 하여간 50% 전후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과목이든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어느 한 과목에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맡고 있는 민법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단순 단답형이 많아가지고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하여간 대충 해서는 점수 맞기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약 11%밖에 안 됩니다. 11%. 합격률이 11%라는 얘기는 100명이 시험을 치시면 11명이 붙겠다는 얘기죠. 11명.
그러니까 경쟁률 따지면 10대 1이네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이 과목 자체가 어렵기는 하지만 만만한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률이 11%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꼭 붙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악착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만 강의를 듣고 복습하시면 60 이상 나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특히 꽈락률도 높고 합격률도 낮은 이유는 그 연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연령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공부하면 아무래도 공부하는 게 쉽겠죠. 10대, 20대들은 늘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서 요놈들이 안 해서 그렇지 얘들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나온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고자 해도 열심히 할 시간도 없고요. 여력도 없고 경제적, 정신적 또는 뭐 직장 일 등으로 해서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하는 시간 확보도 문제되고 집중력도 문제되고 또 체력도 문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다행히 이 주택관리사 시험은 연세 있는 분들, 다시 말해서 중장년층 이상이 주로 시험을 치시고 합격자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렀던 시험에 연령대별 분포들 보면요. 연령 보면요. 이게 40대, 그리고 50대, 그리고 6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서 이 연령은 40대, 50대, 6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중에서요. 이번에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1529명이 나오는데 1529. 그 중에서 40대 합격자가 요 40대에 있는 즉 40세부터 49세 되신 합격자들이 실제 합격자 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 그런데 이제 50대 합격자는 더 많아서 여기는 49%를 차지하고 있고요. 60대 합격자는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사실 60대에 합격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던 거 생각되고요. 하여간 60대 합격자 많다는 데에서 화이팅입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60대 합격자도 이렇게 14%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합격자가 제일 많잖아요. 50대 합격자가 제일 많은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 1529명 중에서 막 748명이 합격하신 걸 알 수 있어. 748명이 합격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이제 40대, 50대, 60대가 공부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뭐 나이 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공부를 못하니 시간이 없니 뭐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니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똑같으니까 이 연령에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여기 있죠. 60대도 13% 합격하셨다는 얘기는요. 나이와 관련 없다. 다만 물론 이제 응시자가 아무래도 50대가 많겠죠. 50대가 많아서 이제 합격자 수도 많이 나오는 것인데 50대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절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50대죠. 대한민국에서 50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이제 직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도 밀려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절실한 마음이 있죠. 열정이 있다는 얘기. 내가 이 시험에 꼭 붙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합격률을 저한다 보고 60대는요. 체력적으로 문제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합격률이 여기 28%, 41%, 9%, 13% 나온 것은 하여간 연세가 자 합치면 이게 90%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 90% 이상이 40대, 50대, 60대니까 뭐 나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10대, 20대 경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요. 나와의 싸움이지 남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평가 아니죠. 2차는 상대평가지만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열심히 하시면 나와 싸움이라는 거 내가 성실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하시면 되지 옆에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시험이 합격의 관건이죠.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는 거의 다 합격하는 것으로 뭐 그해 또는 다음에 왜냐하면 2차 인원이 170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금년 1차 시험 합격자가 1529명이라는 얘기는 하여간 금년 1차 시험 합격하신 분하고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이제 함께 이번 시험에서 경쟁을 해서 11월 25일인가요? 그날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1차만 합격하시면 다음에 2차 붙는 확률은 80% 넘고요. 학원을 다니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1년이라도 먼저 공부하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제가 고향이 충청도 공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룡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남쪽으로는 대전이고 북쪽으로는 공주입니다. 근데 이제 공주에 그 대전 쪽에 동학사가 있고요. 공주 쪽에 갑사 신원사가 있는데 제가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려서는 그 계룡산 중턱까지 많이 올라다녔습니다. 뭐 재미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어린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 많이 다니고 그리고 그 재미있는 것이 산딸기, 머루, 다리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먹는 재미로 계룡산 중턱까지는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근데 크면서도 늘 계룡산을 보면서 컸는데요. 꼭대기가 상봉이고 800 몇 미터밖에 되지 않은데 그 위를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음에 가지 뭐 시간 있으면 올라가지 하면서 가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제가 했고요. 물론 애도 이제 결혼 제가 늦게 해서 이제 이놈이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인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또 산을 좋아해서요. 저는 산을 싫어합니다. 뭐 싫어한다기보다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저는 낚시 같은 이런 걸 정적인 걸 좋아하는데 집사람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요. 이 사람은 결혼 초부터 계속해서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연애하고 나서 바로 결혼했을 때는 그냥 좋아서 쫓아다녔지만요. 지금 억지로 쫓아다닙니다. 이런 말 들으면 뭐라고 하겠지만 집사람이 왜냐하면 산을 좋아하니까 원래 부부간에는요. 취미가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된다네요. 저희 부부는 노래 듣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뭐 미스터 트롯이다 이런 것도 유행하는데 요즘 제가 뭐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듣지만 노래 듣는 거, 라이브 하는 거는 제가 좋아서 쫓아다니는데 산 다니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집사람이 워낙 산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 다닌 산이 없어요. 가까이 북한산, 뭐 설악산, 한라산, 금강산도 다녀봤고 해외는요 알프스의 마테오른도 가봤습니다. 물론 꼭대기까지 간 건 아니고 그 중턱까지 갈 수 있는 열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중요한 거는요 정작 제일 집에 가까이 있었던 고향에 있던 계룡산을 올라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무슨 중요하면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다,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못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자 했을 때 해서 끝내야 되지. 적어도 이 동영상 즉 샘플 강의를 듣는 분은 주택관리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죠. 저와 인연이 됐으니까 그냥 시작하시기 바라고. 문제를 시작했으면 그냥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야 되지. 지금 못 끝내면요 나중에 더 힘듭니다. 2년 3년 후에 시간 있으면 아직 절대 시간 안 나고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또 하고자 할 때 해야 되지 시간 제한 못 합니다. 할 수 있어도 못 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샘플 강의라도 듣는 분은 저와 인연이 됐으니까 앞으로 저랑 열심히 같이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20대 때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연애했지만 그래서 정말 너 없으면 못 살죠. 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바지가랑이 잡고 치맛자락 잡고 매달리죠. 그죠? 부모님이 막 머리를 깎고는 그래도 여자들이 신랑 말대로 남자 말대로 담 넘어 옛날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런데 그렇게 열렬했던 마음도 10년, 20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너만 없으면 잘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그죠? 무슨 이유냐면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변하면 그 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경험이니까 반드시 이번에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이 샘플 강의를 듣는다면 그냥 딱 접어두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교재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물관에서는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보면 대한민국에 주택관리사 교재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교재로 제가 정말 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편집도 그렇고 어디 하나 부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죠. 교재를 많이 가지고 공부하면요. 마이너스입니다. 만약에 이 교재가 부족한 듯 싶어서 에듀리라든지 해커스 물론 다 좋은 출판사이지만 하여간 자기가 다니는 학원 자기가 수업 들은 학원에 그 교재 한 권만 가지고 공부하실 걸. 그걸 어려운 말로 단권화라고 그래요. 단권화.
단권화라는 얘기는요, 모든 내용을 이 한 책에다 모아놔야 됩니다. 모아놔서 이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책을 반복해서 보시면 바로 합격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여러 권, 많은 자료 보지 마시고 이 책 한 권에 단권을 해서 이 책 한 권으로 반복, 최소한 3회 이상 하실 것을 권합니다. 3회 이상. 최소한. 많이 하면 더 좋고. 근데 1차 과목이 3과목이기 때문에요. 이 3과목을 반복하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하여간 욕심이지만 욕심이라도 볼 수 없어요. 일단은 3과목을 각각 3회 이상 하실 거. 그러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교과서의 반복이 중요하고요.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보던 자료, 또 수업 듣는 내용, 수업 듣는 교재를 가지고 자꾸 반복하실 거. 선생님을 믿으시고, 즉 강사를 믿으시고 교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이게 모양이요. 여러분 보시면 일반 교재, 일반 책과는 모양이 좀 다르죠? 그래서 모양은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좀 잘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일반 책을 보시라고요. 서점에서 교보나 영품 가보시면 책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좁습니다. 이게 모양이 보기 좋죠? 그런데 우리 책이 방문학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됐죠? 제가 알기로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따라와서. 왜 그러냐면 이런 중간에 내용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가운데 있고요. 좌우에 여백이 있습니다. 그죠? 여백. 내용이 있고 여백이 있다니 여백을 왜 만들었겠어요? 이 아까운 종이를 왜?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공부하실 때 하나면 충분한데 이 교재 내용 중심을 보시되 제가 불러드리는 것 또는 정리해드리는 것은 요 여백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권을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책을 많이 가지고 또 교재가 한두 권 되고 한 권이 아니라 더 되고 그리고 노트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필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내용이 다 있는데 뭘 또 필기를 하겠어요. 다만 정리해드리죠.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을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저는 철저하게 기본서를 정리해드려요. 기본서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반복해 보시고 노트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노트가 필요 없다. 왜냐면 기본서 따로 노트 따로 그러면요. 1차원 해도 벌써 책이 6권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 힘들어서 안 돼요. 반드시 기본서 하나씩 놓고 보시고 기본서에 눈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현관만 안에 들어가시면 눈을 감아도 큰 방, 작은 방, 거실, 욕실 보이죠? 눈 감아도 한 10초는 다닐 수 있어야죠. 왜? 늘 다니던 길이라 알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책을 보셔야 되지. 즉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우리 교재 페이지는 몰라도 자 왼쪽 밑에 있다, 오른쪽 위에 있다가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이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쏘는 것이 손으로. 이 노트로 된 거는 다시 말해서 본인이 손을 쓴 건 기억이 잘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교재를 철저히 보시면서 눈도장을 찍으라고 그래요. 그걸 스크린 한다고 그래요. 이게 딱 눈을 감으면 교재 왼쪽에 뭐, 오른쪽에 뭐 이게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붙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지. 특히 민법은 상식 풀면 안 돼, 상식.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을 상식이라고 하죠, 상식. 그런데 법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좀 이따 봅니다만은 상식이란 말 쓰지 않냐고 우리가 이제 보통 법률용어로서 사회통념, 이런 말 써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 이런 말 씁니다. 사회통념, 거래관념. 또 어떤 때는요, 조리라고도 하고, 조리 또는 신의칙이라고 하고요, 신의칙. 또 어떤 때는 경험법칙이라고 합니다. 경험법칙. 이렇게 법률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통념에 따라서 거래관념에 따라서 조리에 따라서 신의식에 따라서 경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법칙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가 다른데 이걸 늘 쓰셔야 돼요. 내가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법조문에도 그렇고 법률 교과서에는 상식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다 이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용어를 좀 익숙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 이런 거는 영어가 아니니까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거 있다. 이거 제가 이 교시에 하나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민법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걸 또 먼저 보겠고요. 자, 이제 이번 시험 과정은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량진 박물관에서 실강의를 하시는 그런 파트가 있고요. 저는 이제 스튜디오 강의인데 이제 오전에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근데 이제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수강생들이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좀 달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 실강의와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것도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짠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 진행은 이렇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강의 진행은 첫 번째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짜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론 먼저 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론 할 겁니다. 이론 하고요. 제일 먼저 이론 강의를 하고 이론. 물론 이론이 중요하죠. 이론을 알아야 뭘 하죠? 이론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론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풀어올 겁니다. 기출문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론에서 연관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마다 기출문제가 60%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60% 많이 나오죠. 기출문제를 중시해야 된다. 기출문제라는 것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아주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 이론과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요약집을 할 겁니다. 요약집. 오늘 요약집은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요약집. 200페이지짜리 책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 두꺼운 교과서를 압축해놨습니다. 요약집. 핵심만 모아놨다는 얘기죠. 요약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이론과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요약집을 보고 난 다음에는 예상문제집을 풀 거예요. 예상문제집.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풀어보고 이렇게. 자, 이론 보고 나서 기출문제 보고요. 이론 보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요약 보고 나서 예상문제를 풀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칠 거고요. 모의고사는 동형 모의고사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냅니다. 제가 동형 모의고사. 동형이라는 무슨 소리죠?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쳐볼 거고요. 이 동형 모의고사가 끝나면 특강을 할 겁니다. 특강.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모아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뽑아서 강의를 할 거라고요. 이게 특강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를 거칠 거고요. 이에 대해서 민법은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특강을 할 겁니다. 판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미리 부탁드리는데요. 최소한 3년분 2020년, 2019년, 2018년 판례와 이론이 중요한데요. 근데 그 3년분의 기출문제는 꼭 큐넷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큐넷 들어가면요. 그 기출문제 뽑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3년분, 2020년, 2019년, 2018년 3년분 기출문제를 꼭 다운받아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시험 출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시험 출제 경영을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다운받아 보시는데 그 기출문제를 보시면 최근 3년간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평균 대법원 판례 문제가 3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40문제 중에 몇 개? 35개. 엄청나죠? 자, 실제 시험이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 35문제가 판례 문제라니까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례를 모르고는 시험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 시험은 거의 모든 시험이 비슷하지만요. 이건 민법 시험이 아니라 민법 판례 시험이다라고 민법 판례 시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판례가 중시되기 때문에 판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세분 아니지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판례는 보통 600개 정도가 돌려 나온다 그래요. 제가 이거 보시면 600개 정도 많이 나오죠. 600개 판례가 물론 뭐 우리 교재에도 많은 판례가 실려 있지만 600개 정도 판례가 나오는데 저는 약 100페이지짜리 판례집이 있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당 보통 12개씩 해서 12개죠. 그래서 12개씩 해서 12개씩 해서요. 보통 1200개의 이 판례를 할 겁니다. 1200개. 그게 이제 100페이지의 판례집에 한 페이지당 12개씩 들어있고요. 보통 제가 판례집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물론 최신 판례에다 포함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100페이지 정도 이고 약간 103페이지까지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페이지 판례집에 한 페이지당 12개씩 판례가 들어있어서 1200개 판례가 들어있으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600개 전후 판례가 돌아가면 나오는데요. 또 판례는 계속 변경되기도 하고 새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등을 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이론 정리가 끝나고 아마 기출문제 정도 할 때 요때 정도에서 1월 중순이나 요때 정도 할 겁니다. 이 판례 등을 할 때 꼭 들으시고 이 판례를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시험이 아직은 좀 풀만한 것이 가불병 사례형 문제가 덜 나오고 있어요.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 사례형의 문제라는 것은요, 가불병 문제죠. 가불병. 이 가불병이 뭐 본인, 대리인, 상대방, 매도인, 매수인, 제3자에서 가불병 문제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이 누구냐, 을이 누구냐, 병이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우리가 50분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40문제 시간 부족으로 많이 실패한다는 말이지. 다른 시험 되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제가 민법 문제를 몇 번 봐도 시간 부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비교적 단답형입니다. 짧아요. 짧게 물기 때문에 자 비교적 실력 있으면 바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사례형 문제가 보통 5에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5, 6문제. 그러니까 이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오면 시간이 초과돼서 풀기 어려운데요. 사례형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간 부족이 허덕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때부터 해야 되죠. 앞으로 다른 시험 마냥 이렇게 가불병 문제를 많이 섞어서 내게 되면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도 갑이 누구냐, 을이 누구냐, 병이 누구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이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이론을 습득하시면 되겠다. 이론과 판례를 합치면 이제 사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 가불병으로 나오면요, 복잡해집니다. 가불병, 을갑병, 병을갑 이렇게 내면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사례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날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 강의는 이론 강의 지금 하고 있죠. 이론 강의는 여러분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이론 강의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 풀죠. 그 다음에는 요약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상문제,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특강이기 때문에 이론을 2번 할 수 없잖아요. 2번 할 수 없습니다. 이론을. 보통 이제 이론은 보통 커리큘럼에 기본 이론이 있고요. 플러스 심화 이론이 있어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기본, 심화. 그래서 아마 10월, 11월, 12월은 기본적인 하고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 1, 2월 정도 돼서는 심화 이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론의 깊이를 깊이 있는 이론도 다 보시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커리큘럼 이렇게 짜자고 관계하자고 말씀드린 것은요. 이렇게 하면 이론을 2번 보면요. 좋긴 합니다. 그럼 또 이런 게 뭐가 하나 빠져야 돼. 그래서 또 충실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하여간 이론 문제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처음에 이론 공부하실 때 제가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함께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 문제되는 것이 심화 이론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이 강의를 재수하시는 분도 들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분은 금방 알아듣지만요. 처음 하시는 분은 몰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런 분들은 일단은 넘기셨다가 나중에 2회독, 3회독 하실 때 그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려운 것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내용을 강의할 때 뒤에 있는 부분을 정리를 미리 해드린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만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본 이론 할 때 심화 이론 한다고 그랬어요. 심화 이론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신 분, 이게 뭐야?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건 알겠는데 몰라? 상관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는 거죠. 다만 제가 이론을 한 번에 끝내드릴 테니까 처음에 이론 공부하실 때 그냥 눈으로 살짝 보고 나중에 2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갔다 오면 이게 그 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교과서를 2번 피면서요. 또 정리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9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푸실 때는 어느 정도 이론이 되어야 문제 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출문제가 풀리겠냐고 이게. 예? 이게 하여간 내년 7월 10일 날 이루어질 시험을 우리가 지금 풀어서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간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아예 처음부터 매도 먼저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쏟아 부을 테니까 이론할 때 잘 보시고 이론을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 보실 거. 저와 이론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3달이 걸리지만요. 2번 볼 때는 2달, 3번째는 1달밖에 안 걸려요. 마지막에는 하루에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루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학습 자료를 올릴 겁니다. 올릴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루하루 공부한 내용도
오늘 공부한 내용도 여러분이 복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옮겨둘 거예요. 자료를 학습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갑자기 몰아서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일이 있어서 밥 2끼 굶었다고 해서 내일 5끼 못 먹잖아요. 배탈 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할 양은 그때 치울 것.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야 되지 지금 할 일을 미뤄놨다가 다음에 2배 하는데 안 됩니다. 공부도 금년에 어려우면요. 내년은 2배 더 어렵고 후년은 3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하시고 오늘 할 일, 오늘 하시는 게 좋다. 오늘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론은 이제 기본 심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10월, 지금 우리가 10월, 11월, 12월 요 3달 중에 지금 다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상계한다. 이런 게 있어요. 상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과실 상계. 상계는 채무액을 동등액에서 없애는 거, 서로 까부시는 거, 우리말 퉁치는 거. 자, 앞으로 법률 용어를 쓰면서도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은요, 우리가 쓰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이라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알고만 있고 쓰지는 않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그래서 가급적 법률 용어를 쓰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현장에 가서 쓰면 좀 그렇습니다. 그죠? 언어 사용도 그 사람이 인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을 막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말도 그렇습니다. 애들한테도 학생 얘기하는 거, 야, 그런 거 달래요. 길거리 가다가 길 물어볼 때, 야, 이리 와라, 얘기해봐, 그죠? 말 안 들어요, 그죠? 그리고 서로 감정 상합니다. 그러지 말고, 학생, 응? 이렇게, 야, 친구야, 이렇게 물어봐. 금방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언어 사용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시험용으로는요,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상계를 뭐 어렵게 설명하면 어려워져? 그래서 그냥, 근데 내가 과실 50%, 내가 50%다 그러면 그냥 5대5니까 까부시면 그만이죠? 까부셔. 퉁친다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과실이 있으면 과실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채무액을 대등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시험 잘 나오는 것이 4개가 있어요. 4개. 과실 상계 문제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호유관계. 지금은요, 제가 설명할 때, 요런 건 좋을 거 없죠. 요건 이따 보시지만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바로. 제가 예를 듣는 거야. 그래서, 호유관계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지금? 몰라, 좋습니다. 지금 보자는 게 아니야? 지금 보자는 게 아니고 예입니다. 그래서, 호유관계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호의를 베푸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사회생활 관계는 그게 법으로 규율되는 강제되는 법률관계와 도덕, 인간성, 정, 뭐 이런 것으로 규율되는 관습으로 규율되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호유관계는 넓게 보면 인간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호유관계에서 사고 발생 시 내가 이건데 옆집 아기를 봐주다가 내가 유치원 보모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닌데 옆집 아기를 봐주다가 애를 다치겠다든지 그죠? 마루에서 떨어져가지고 또는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가면서 차를 태워주고 갔는데요.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전부터에 들이받았는데 친구가 크게 다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문제되죠.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풀다가 내가 유치원 원장님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택시기사가 아닌데 다쳤다. 그 경우 전액배상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안 맞죠? 상식이 안 맞아? 다시 말해서 조리 안 맞습니다. 실리치가 안 맞아. 따라 이런 경우는 상대방 쪽의 과세를, 즉 채권자의 과세를 채무액을 깎을 수 있어. 그래서 과실 상계가 문제될 때는요, 호유관계는 상계가 됩니다. 상계가 돼요. 근데 이제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쓰기는 견으로 쓰지만 읽기는 현으로 읽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표현대리 경우는 상계 안 됩니다. 또 담보책임도 있어요. 담보책임. 여기도 상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원상회복. 계약을 해지하면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원상회복. 그리고 이 경우는 해지할 때 쓰는 개념이고요. 이 경우 역시 상계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써보냐면요. 우리가 과실상계란 말이 나왔을 때, 자, 민법 총칙에서 나오고요. 역시 총칙에서 나오고 계약법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총칙, 계약. 그러면 그때 따로따로 강의하게 되면요. 이걸 4번을 강의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요. 상계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 대리와 담보체계 같은 것은 이 과정에서 자세히 보지만요. 그러나 미리 본다는 거죠. 미리 본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 틀만 잡아드리고 나중에 이 단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써놓으시고 여러분 공부하실 거 이게 뭡니까?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건너뛰지, 건너뛰지, 건너뛴다. 이런 것은 제가 말하지 않고 건너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언급하지 않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건너뛴다는 얘기는 설명하지 않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 중요하잖아. 시험 안 나와. 그걸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용 공부를 해야 되지 절대 연구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깊이 들어가면요. 머리 아파요. 저도 법을 전공했고요. 요즘 말하는 뭐 그냥 괜찮은 대학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법을 전공하고 강의가 금년에 21년 했어요. 21년. 그리고 강의만 20년 했단 말이죠. 저도 저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도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을 강의합니다. 5일. 다 민법만. 민법이 워낙 시험이 많이 이 민법 시험을 시험 과목 하는 데 많습니다. 뭐 변호사 시험, 우리 주택관리사, 변리사, 간평사, 노무사, 뭐 공인중개사, 뭐 법무사 시험에 다 민법이 있어요. 다만 시험법은 약간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민법이 뭐 우리 시험이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정말 바빠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뭐 주택관리사도 마찬가지지만요. 어찌되건 제가 건너뜁니다. 그럼 궁금해하시면서 같이 건너뜁니다. 아셨죠? 같이. 왜냐면 중요하지 않은데 선생님 자꾸 묻지 마세요. 그죠? 물론 질문한 것을 제가 답변을 해드리지만 건너뛰는 것을 같이 건너뛰시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리고 건너뛰는 이유가 즉 설명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 두 번째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다 뒤에 나온다고요? 나와? 그걸 지금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고 뒤에 나오기 때문이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구태여 제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지금 왜 이것을 견우를 안 읽고 현우 읽는지 담보책이 뭔지를 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정리한 거 어디다 쓰라고? 그 우리 교재 좌우에 보면 여백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정리된 책 한 권 가지고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얼마 이상? 3번 이상 보시면 돼요. 3번. 무조건 3번 이상 보시고 3번 이상 보셔야 점수가 67 이상 나오죠. 간단하게 뭐 한 번 쓱 보고 모르겠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회계 원리도 그렇고 일주일에 회계 원리는 뭐 6시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가급적 48시간 안에 이제 진도를 뛸 거거든요. 떼는데 어차피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거든요. 실강의 시간에 가시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재밌어 죽겠어요. 제가 막 강의하면요. 뭐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웃을 사람이 없네. 그죠? 근데 하여간 실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요. 조는 분이 많이 계셔서 이제 깨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근데 이제 재밌으면 됐죠? 근데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에이. 시험 안 보면요. 이 강의를 듣겠어요. 그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실강의가 재미있는 건 좋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재밌어도 노래 듣고 노는 거 술 마시고 노는 것보다 좋진 않아요. 그죠? 재미있어도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워. 그걸 이겨내셔야 되지.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농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생일고가 달리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고요. 친구들도 저더러 뭐 개그맨 해라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강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루할 때 제가 예를 들 때 짧게 합니다. 하긴 하니까 죠. 그러니까 졸릴 때 그때 조금씩 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스튜디오 강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50분 수업 듣는 동안에 악착같이 단 1분도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 그래야 되지 그냥 중간에 휴대폰 하고요. 문자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을 때 다시 보지. 역시 못 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50분 내에 움직이면 안 돼. 휴대폰 다 꺼놓고 TV 꺼놓고 혼자 보시기 바라고요. 방문 걸어 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쉬세요. 실강의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어느 분이 휴대폰 전화 받으러 나간다고 선생님이 강의 끝내고 안 그렇잖아요. 그래야 따라오지. 동영상 강의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강의죠. 근데 단점도 많습니다. 요즘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많이 변한다고 하죠. 제3차 대전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제4차 산업혁명이 그런 말 쓰고 있습니다.
좀 비대면 강의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강의에 좀 익숙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실강의에 비해서는요, 현장 강의에 비해서는 현장 가면 떨어지죠. 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을 반복할 수 있어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좋은 만큼 단점도 너무 큽니다. 왜 그죠? 단점은 내가 다음에 할 수 있지, 다음에 해보지 그러면요, 다음에 못 봐. 그죠? 그게 문제되죠. 그래서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꼭 이번에 합격해야지 하면서 공부할 때는 절대 진도 밀리면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오죠? 못 따라오니까 반드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 시간에, 그 주에는 마쳐야 돼. 절대 일요일 넘기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업을 들으셔야 돼.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기일에 못 가는 경우가 수다입니다. 제삿날 밤에. 왜냐면 야간 강의가 많거든. 저 오전에 여기 녹화 끝나면 또 다른 나온 저녁 강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먼저고 세상 일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도 못 가야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 이래 빼먹고 저래 빼먹고 결국 또 내년 시험도 꽈락 맞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악착같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 주에는 절대 하루 이틀 늦을 수 있어도 절대 일요일 넘기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일요일 전에는 그 주에 공부했던 과목은 다 끝내야 되지 한 주 늦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달 모이 되고 절대 못 쫓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안 하고 여기를 할 수 있으면 못하죠. 여기를 해야 이걸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모르는 상태 요약지를 보면 알겠냐고 몰라. 반드시 이 과정을 이수해야 기출문제 풀어볼 수 있고 다음 요약집 보고 예상문제 푸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여기도 어려워. 예상문제가. 그래서 요약집을 보려면 기출문제를 이 이론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진도 밀리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간 제 강의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심화 이론으로서 이런 강의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적어놓으시고 그냥 건너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파들 공부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또 적어드릴 겁니다. 표현대리 파트에서 그 담보책임 파트에서 원상우익 파트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또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다 됐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첫날이라 드릴 말씀 많은데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또 머리 아플 것 같아가지고.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연구하면 되어죠? 학문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민법 실력 없어도 좋습니다. 합격만 하면 돼. 세상이 다 그래요? 그죠? 요즘 세상은요, 결과지상주의 절대 과정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러라, 컨내하라, 그건 아니야. 그죠?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요즘 같은 경쟁사에서 밀리면 안 돼요. 참 삭막합니다. 삭막하죠. 정말 삭막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제삿날 기일날도 못 갈 정도 세상이 삭막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일 주로 관리실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럼 힘들어요. 남도 다 힘듭니다. 저도 힘들 때는 하루에 11시간 강의를 풀로 할 때도 많습니다. 11시간. 많이 11시간 강의합니다. 저는 직장 회사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데 다 민법이에요. 다만 그 시험에 맞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게 하루에 11시간 강의한다는 10월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제가 재벌인 줄 알아요. 왜? 야밤에도 강의하니까 매일 전화하면요, 이번 주 언제 보자. 그날 보강 있어, 특강 있어. 또 밤에 뭐 하냐, 수업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볼 때는 하루 20시간 강의하는 것처럼 보여죠? 진짜요. 그러니까 재산을 돈을 쌓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렇습니다. 직업이 그럴 뿐이죠. 직업이 그럴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직업이든 남이 봐서는 쉽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해보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상위 0.1% 빼고는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직장도 잃고 회사 나가봐야 월급도 안 나오고 또 일할 자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그 많은 분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중요한 거는요. 저랑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자, 좀 쉬었다가 2교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